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문화사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죠. 이 시간에는 293초,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부터 해서요, 근세 정치사 파트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조선의 건국 과정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14세기에서 15세기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조선이 1392년입니다. 정확히는 14세기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통상 우리는 14세기 말이라고 하진 않고요. 15세기라고 그냥 퉁쳐요. 왜냐면은 14세기 말 하면은 크게 구분의 기준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에서 15로 넘어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14에서 14세기 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대목을 정리하실 때요. 나말여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말선초가 있습니다. 이 나말여초와 여말선초의 상황을 이해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과도기 상황에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말여초는 9세기에서 10세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얘기죠. 여말선초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로 넘어간 시기는 14세기에서 15세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둘 다 귀족 연합 정치로 인해서 정치경이 문란해졌고, 또 농장 확대로 경제 파탄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개혁 세력들이 등장하죠. 남아래는 지방호족 육두품, 여말에는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의 개혁 사상이 등장합니다. 지방호족의 선종과 풍수지리설, 육두품의 유교, 고려 말로 오면은 신진사대부의 성리학,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고려로 또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말여초와 여말선초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14세기 고려에서, 즉 중세죠, 에서 15세기 조선입니다. 근세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려면은 정치 면에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귀족 연합 정치입니다. 그래서 귀족은 권문세족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정치기구는 도평의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하는 귀족연합정치로 인해서 정치기강이 문란해진 겁니다. 정치면에서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면에서는 농장 확대입니다. 농장 확대는 사전의 확대, 국가 재정의 약화, 농촌 농민경제 파탄이란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농장학계 주체는 누구야? 권문세족이죠. 뭐 권문세족 그러면 고려 말에 대표인 이인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정치 경제인 폐해, 이 상황에서 대외적으로는 명나라가 통보해왔던 천령이 설치 통보예요, 통보. 대외적으로 명예천령이 설치 통보는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바로 원간섭교 좀 잠깐 좀 넘어가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조선 건국 과정에서 정치, 경제, 대외적인 이 면에서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조선으로 절대 못 넘어옵니다. 아시겠죠? 절대 넘을 수가 없다라고 보십시오. 그럼 명예천령이 설치부터 한번 볼까요? 어디 얘기하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원간섭 때 영토가 축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의 직속령으로서 여기에 통영부, 여기는 쌍성총관부, 여기는 어디였죠? 탐라총관부입니다. 근데 동영부하고 탐라총관부는 충렬왕대 반환을 받았죠. 근데 쌍성총관부는 반환을 못 받았습니다. 공민왕 개혁 정치 때 무력으로 회복했었던 지역입니다. 동영부는 어디 이북을 관할하냐 했더니 자비령 이북을, 쌍성총관부는 어디를? 천령 이북을 관할하는 관청이었어요. 쌍성총관부의 본부는 어디 있냐면 화주 영흥이고요.
동령부의 본부는 서경, 평양이 되겠습니다. 평양이죠. 그래서 영토가 이제 축소가 됐었죠. 여기에 요하가 있고 여기는 어디죠? 요서, 여기는 요동이 되겠습니다. 요동이죠. 그러면 천령이 설치 통보라고 하면은 명나라가 천령 지방에다가 위는 관할 관청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청. 위 설치를 통보를 해서 이 이북을 누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북을 명나라가 관리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오는 겁니다. 왜 통보를 해왔냐 그러면은 바로 고려 말에 신진 4대부가 등장합니다. 신진 4대부가 등장하면서 기득권 누구하고 대립을 하죠? 권문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 권문 세력들이 친원파고요. 얘는 친명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문 세력들이 집권하면서 친원적인 행태를 보여요. 그래서 명이 천령이 설치를 통보를 해오는 것이죠. 즉 천령이 설치 통보를 받았던 왕이 누구냐면은 우왕인데 우왕대 집권 여당이 누구란 얘기야? 권문 세력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친원파라고 그랬죠.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은 훈고학 그리고 이제 불교 이런 것들이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이었어요. 그럼 우왕 앞에 왕이 누구였냐면은 공민왕이죠. 공민왕대 때 개혁의 주역은 신진사대부예요. 이 신진사대부는 대외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명파라고 그랬고요. 얘네들의 사상적 기반은 뭐다? 성리학이다. 성리학. 그리고 공민왕 개혁 정치 실패하고 나서 공민왕이 암살이 됐죠. 그리고 우왕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왕대 권문 세력은 대외적으로 친원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죠. 왜요? 여러분들 공민왕 개혁 정치의 시대적 배경을 쓰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나요?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원이 지고 어디가 명이 흥기할 때를 이용을 해서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추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세는 원이 지고 명이 흥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왕이 즉위해가지고는 권문 세력이 친원적인 행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문 세력의 친원적인 행위는 잘하고 있는 대외 정책이에요? 아니면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대외 정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대외 정책, 고려 정세에 대해서 명이 천령이 설치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북을 바로 명이 관할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관청까지 떡하니 하나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권문 세력은 그래라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우왕대 권문 세력은 무슨 소리냐? 그럼 우리는 천령하고 천령위하고요. 명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북경이죠. 그래서 여기에 중개 지점이었던 어디를 요동을 치겠다 해서 요동정벌론이 이 분위기 속에서 제기가 됩니다. 이 요동정벌론에서는 하지 말자 양분이 됐습니다. 하자,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최영은 권문세적 계열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하지 말자, 신흥 무인 세력이었던 거죠. 이성계. 나이는 거의 아버지 아들 정도의 차이예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성계는 사불가로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불가로는 교재 294쪽에 보충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읽어보십시오. 뭐 이소역대 기불가부터 시작을 해서 여름철에는 군대 동원해서는 안 된다. 뭐 장마철이니까 습기도 많고 병도 많다. 지금 농사철이니까 안 된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거는 이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아마 이성계 배후에는 당시 신진 4대부들이 배후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신진 4대부의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하나는 다 요동정벌 한다 해서 올라가면 안 그래도 고려 말에 왜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그 누가 막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4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요동정벌론은 거의 대세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영이 총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도통사, 우군대통사, 좌군도통사, 우군도통에서 뭐 조민수라든가 우군의 누구죠? 이성계 등을 편성해가지고 보냈어요. 최영도 가야 되는데 최영은 개경에 남았어. 우왕 옆에. 우왕이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최영은 위에 최영을 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민수하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위화도에서 위화도 압록강 중류에 있는 섬입니다. 밑에 지도 참고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압록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장마철에 물이 불어가지고 못 가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머뭇머뭇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영이 내가 가서 얘네를 독려 좀 하고 오겠다 했는데 우왕이 또 막 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왕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조민수를 회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위화도 회군입니다. 군대를 돌렸다는 거죠. 1388년입니다. 이 위화도 회군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은 조선 건국에 군사적 기반을 마련한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성계에 의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성계가 권력을 잡으려는 욕심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부터 이제 조선 건국 작업이 착착착착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화도 해군 이후에 우왕을 어떻게 했어요? 쳤죠. 그리고 창왕을 옹립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시 우왕과 창왕은 신돈의 자식이다. 이른바 뭔가요? 폐가 입진이죠. 1389년입니다.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내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왕과 창왕은 신돈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했던 사대부들은 우왕과 창왕을 고려사 세가가 아니라 열전으로 집어넣습니다. 신우, 신창 이렇게 해서 열전으로 일반 개인의 전기가 들어가 있는 그쪽으로 집어넣어놨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위화도 해군은 조선 건국의 군사적 기반을 가져온 사건이고요. 폐가 입지는 조선 건국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한 사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폐가 입진 이후에 마지막 왕 누가 나오는 거요? 공양왕을 옹립을 시켰죠. 34대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나서 공양왕 즉위 이후에 재정개혁, 전제개혁이죠. 경제 모순을 어떤 모순이냐면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과전법입니다. 1391년입니다. 이 과전법은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도 마련하고 국가 재정도 확보하고 민심도 수습하자는 겁니다. 이때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라고 그랬죠. 이 권문세족의 종들이 당시 관료들의 땅을 몰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쉽게 하면 귀족들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극상이죠, 일종의. 그만큼 권문세력들은 권문세력뿐만 아니라 그 집의 종들까지도 종이 권문세력 행세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경제 폐단이죠. 그걸 시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건국의 경제적 기반을 갖춰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단군조선의 후계자다 해서 이성계를 추대하고요.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개경에서. 그리고 이제 건국된 이후에 한양으로 천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1394년이 되겠습니다. 한양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지리설의 남경길지설이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한양이라고 하는 입지 조건은 수도로서 거의 완벽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교재 295쪽에 보시면은 한양의 입지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상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내용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국호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선이다. 이 조선은 단군 조선의 후계자의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특히 국고 조선에 대한 제정 내용 좀 보십시다.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한양 입지 바로 위입니다.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국호를 조선으로 고쳐 고려시대 삼국의 유민의식을 극복하였으며 그랬죠. 삼국시대 유민의식을 극복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한 나라에 떠돌아다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고구려의 후계자다라고 했지만은 고구려 민들도 통합을 못했었어요. 그는 무신정권 때 고구려 계승을 표방하면서 서경에서 최광수의 난이 있었어요. 최충원 때. 또 뭐 김삼이 오시면 신라붕을 표방하고 있었고, 그죠? 또 이연년 형제의 봉기해가지고요 최후 때입니다. 전라도 담양에서 백제붕을 표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삼국의 유민의식을 극복했어 못했어?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구려를 계승한다라고 했지만은 그 고구려 부흥을 표방하면서 최광수 등이 저항을 했지 않느냐,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선은 그런 고려시대 때 삼국의 유민을 극복하지 못한 바로 고려시대 때 그런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국호를 조선을 했다. 즉 무슨 고구려 백제 신라냐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우리는 애초부터 단군 조선의 하나된 후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의 국호 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의 유민의식을 극복하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선 건국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 과정에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얘기할 내용이 얘기가 안 된다. 조선이 건국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국된 조선은 단순히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이행보다는 뭐다? 중세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뭐죠? 근세 사회로의 이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선 건국 이후에 시기를 잠깐 좀 시대군하고 넘어갑시다. 시기 1392년 참고로 7월 17일 날 건국이 됩니다. 음력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제헌절의 날짜와 맞춰놓은 것이에요. 조선 건국 날짜고 제헌절 1948년 7월 12일 날 제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7월 12일 날 공표하지 않고 17일 날 공표한 것은 조선 건국 날짜고 맞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봐야 조선 건국 1392년에서 1948년까지 한다면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가지고 유구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 조선은 단군 조선의 후계자다. 기원전 2333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2333년에서 1948년 20세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야말로 유구한 우리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92년에서 1910년 8월 29일입니다. 한국 병합이 이루어지죠. 그 일제강점기, 민족 독립운동기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조선 근세라고 하는데 조선 근세는 조선을 1392년에서 1910년까지를 놓고 반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눌 때 기준은 1592년에서 98년이에요. 뭔가요? 외란입니다. 외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조선 뭐라고 그래요? 전기. 여기를 뭐라고 하죠? 조선 후기. 이 전기가 근세, 외란을 극복을 하면서 근대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진보된 거죠. 다시 근대는 두 시기로 또 나눕니다. 기준은 1876년입니다. 조1 수호 조규입니다. 강화도 조약이에요. 일본에서 개항이 됐죠. 그래서 개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뭐라 하냐면 근대의 태동기라 하고요. 태동기. 그 다음에 개항 이후를 근대 뭐라 하냐면 근대 발전기. 근대 태동기, 근대 발전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시기를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요. 조선왕조의 통치 이데올로기, 지배 이념 뭐냐 하면 성리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뒷장이 뭔지 한번 봅시다. 296쪽에 맨 밑에 보시면은 성리학적 통치념에서 명분론하고요. 우측에 맨 위에 언론과 학문 이거를 중시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을 성리학이라 하고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뭡니까? 그러면 두 가지 명분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언론과 학술 이거를 대단히 중시했다고 했습니다. 명분은 그 이름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성리학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죠. 근데 우리나라로 들어왔던 성리학은 명분을 강조했던 성리학이 아니라 고려 말에는 실천을 강조했던 행하는 거였죠. 실천을 강조했던 성리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면에서 명분론이 있고요. 경제 면에서 명분론이 있고요. 사회 면에서의 명분론이 있고요.
사상 면에서의 명분론이 있습니다. 아셨죠? 대외적인 측면에서 명분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한참 읽어보실래요? 존화, 이거 아름다운 화자의 약자입니다. 존화 양입니다. 존화 양이 오랑캐 있자죠. 문제하면은 화를 존중하고 이를 지향한다. 지향한다는 건 배척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건 뭐냐? 화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민족으로 얘기할 때는 한족입니다. 유학으로 얘기할 때는 성리학입니다. 그러면 한족이 아니면 다 오랑캐 되는 거죠. 성리학이 아니면 다 이단 음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와 이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입니다. 이런 시각을 화이관이라 하고요. 또는 이런 사상을 화이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이런 화를 존중하고 화가 아니면 다 배척해야 한다. 이단 음사 오랑캐로 이 얘기죠. 이 화가 이런 화가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중화라고 그래.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사상을 얘기한다. 중국을 떠받드는 거죠. 중국이 중하면 우리는 뭐야? 이런 사상,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조선 16세기 살인들이죠. 얘네들은 스스로 우리를 낮춰서 소중하라고 했어요. 새끼중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존화양 사상이 현실 정치에서는 어떻게 표출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시기를. 14세기 말, 고려 말입니다. 14세기 말에는 대외정책이 배, 원, 친, 명으로 나옵니다. 17세기에 가면은 친, 명, 배, 금의 대외정책 나오고요. 19세기 가면은 위, 정, 척사로 나와요. 자, 배원 친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을 배척하고 원은 몽골이죠. 명은 한족입니다. 친선입니다. 그러니까 14세기 말에 배원 친명, 이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했었던 누구예요? 신진사대부죠. 그쵸? 신진사대부. 그러니까 배원 친명이라고 쓰고요. 성리학의 명분론을 읽으면은, 봐봐, 읽으면은 어떻게 읽으면 돼요? 양, 이, 존화.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존화, 양이란 뜻이에요. 근데 17세기라면 누구 때면 인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조 반정 이후에 서인이 권력을 잡죠. 광해군을 치고요. 그리고 나서 인조 때 대외정책이 서인, 살인들이 중에서 동인서할 때 서인입니다. 살인들이 광해군 때 중립외교, 그러니까 외란 이후에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이 들어섭니다. 북인은 양다리 걸치는 외교를 쓰죠. 명과 후금에 대한. 왜냐하면 외란을 계획해서 명이 지고 후금이 성장하니까 적절하게 양다리를 걸쳤거든요. 흡사 5세기 고구려 장수왕대 때에 다면 외교 있었죠. 중국 북쪽하고 남쪽하고 양다리 걸쳤던 외교 있잖아요. 그런 외교 정체가 같아요. 그래서 17세기 인조 때의 인조 반정 이후에 정통파 성리학자를 자처했던 살인들은 특히 서인들이죠. 그 중에서 중립외교를 버리고 뭘로? 친명, 배금 정책으로 바꿨습니다. 친명, 배금은 성리학의 명문에서 보면 존화, 양이란 뜻이죠. 그러면 서인의 대외 정책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금 정책의 결과가 두 번에 걸친 뭘로 터졌어요? 호란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두 번에 걸친 호란으로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19세기에 보면 개항이 되고 하는 시절이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뭘로? 위정척사. 바른 것을 정, 위, 지키고 사, 그릇된 걸 배척한다는 뜻이죠. 위정척사라고 쓰고 명문으로 읽으면은 존화양이 이렇게 읽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시대 내내 성리학의 대외정책, 명문론에 의한 존화양이는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 여기서 말씀드렸죠. 조선이 시작이 돼서 조선이 끝날 때까지 조선왕조의 통치 이념은 뭐다? 성리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18세기 이쯤 되죠. 18세기 때쯤 가면은 바로 양명학이 수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생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성리학에 대한 반발에서 실학이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18세기 이후에 양명학과 실학으로 성리학에서 사상 전환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양명학과 실학이 나왔지만은 전부 제야 지식인들의 주장이고요. 또 이거를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사문난적, 유학의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사문난적으로 전부 다 아웃되죠.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었다고 해서 성리학이 준 건 아니다. 이게 있었지만은 조선왕조의 시작부터 끝장난 이후까지도 도도한 사상적인 흐름은 뭐였었다? 바로 성리학이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이 성리학이 반영되고 있었다, 적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경제면에서 명문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제적 관계를 지배층은 지주와 전호의 관계로 편제 시도를 합니다. 지주 아니면 전호의 관계로 편제 시도한다. 사회면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는 주인 혹은 양반 아니면 종, 양반 아니면 뭐죠? 상민의 관계로 편제 시도를 합니다. 신분제도에서 보면 우리가 반상제라고 하는 것은 양반 아니면 상민으로 나눈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상면에서는 오로지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이외에 타 사상은 이단 음사로 배척합니다. 이단 음사로 배척한다. 오로지 뭐요? 성리학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외면에서 명문론의 존화양이라고 했을 때 화는 민족으로서는 한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유학으로서는 성리학, 이 성리학이에요. 경제면에서 화는 지주입니다. 사회면에서 화는 주인이며 양반입니다. 그러면 경제면에서 이는 뭘까요? 전호고요. 사회면에서 이는 뭐냐면 종이며 상민이며 사상면에서 이는 뭐냐면 성리학 이외의 여타 사상들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가 아니면 이로 나누는 이러한 시각이에요. 흑 아니면 뭐다? 백이다.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시각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명문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명문론이 조선왕조에 몇 세기 때 와서 통치 질서로 자리매김했냐 하면 16세기. 훈구에서 사림으로 권력이 바뀌죠. 사림이 성장한 이후, 사림 성장 이후에 정치 이념으로서 뿌리를 낸다는 것이죠. 자, 297쪽에 그 맨 위에서 한 10줄 정도 봅시다. 세 번째, 성리학의 정착이라는 얘기가 있죠. 정치 사상으로서의 성리학은 16세기 사림의 성장과 더불어 조선 사회에 확고하게 정착됐다. 이입니다. 15세기 때는 이게 좀 탄력적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사상면에서 한번 봅시다. 15세기, 16세기 이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훈구가 집권했던 15세기 때는 성리학 이외에 불교, 도교, 그죠? 토착신앙, 그치? 등등 이런 것들, 풍수지설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배척을 해요? 전부 받아들입니다. 부국강병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 다 취하고 합니다. 근데 16세기 사림이 집권한 이후에는 성리학을 뭐라 하고? 화라고. 불교, 도교, 토착시장, 풍수지사상 이런 것들을 죄다 뭐라고? 이단음사, 오랑캐로 규정해서 배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예 정치 사상으로서 뿌리를 내린 것은 언제냐 그러면 16세기 사림들이 집권하면서부터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성리학에서 강조하고 있던 것이 명문론 말고 뭐죠? 언론과 학술이에요. 이걸 왜 중시했냐 그러면은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하자. 모범적인 유교 정치를 구현하자. 그래서 언론과 학술을 중시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유교 정치가 구현된 것은 이미 고려시대 때 구현이 됐어요. 중세사의 성격에서 가장 큰 성격은 뭐였었어요?
신권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로 구성된 대성제도입니다. 대간제도라고 그러죠. 근데 조선시대도 그게 나와요. 고려의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조선의 사관원이고요. 고려의 어사대가 조선의 뭐였죠? 사원부죠. 양사입니다. 양사. 그치? 이 양사. 이걸 대간제도라고 했어. 그래서 신권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 고려 때도 나왔고 조선도 같이 나옵니다. 별반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정치가 구현됐다라고 하는 것은 약분해 봅시다. 단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그냥 유교정치가 구현된 게 아니라 뭔가요? 모범적인 유교정치가 구현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범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방법에서 고려시대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신권이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범적인 유교정치가 구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모범적인 유교정치가 구현이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바로 언론정치와 그 다음에 뭐를? 학술정치죠. 언론정치와 학술정치를 중요시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론정치가 행해졌다는 증거와 학술정치가 행했다는 증거를 보시면 됩니다. 언론정치가 행했다는 증거는 상소, 글을 올리는 거죠. 자문을 구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구언이라고 일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행착기를 가로막고 징이나 깽과를 치면서 상소하는 것입니다. 그걸 격쟁상언이라고 되긴 합니다. 이건 언론정치가 있다는 증거고요. 학술정치가 있다는 얘기는 왕과 신하가 학술을 토론한 걸 뭐라고 그래요? 경연이라고 그래요. 신하와 세자 간의 학술 토론한 걸 뭐라고 하죠? 서연이라고 그래요. 서연. 그 다음에 왕이 신하들을 앉혀놓고 돌아가면서 질문하는 걸 뭐라고 하죠? 순문이라고 그래요. 이런 언론정치와 학술정치가 행해졌다라는 것은 곧 이 내용을 세 글자로 압축을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모범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보다 단순히 대성제도만 나온 게 아니라 조선은 고려시대보다 신권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훨씬 더 잘 정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295쪽의 마지막 줄 봐봐요. 왜 조선을 근세라고 하느냐? 조선의 건국은 단순한 왕조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다. 어떤 사회의 변화다? 근세 사회의 변화다. 그 근세 사회 성격이 나와 있죠. 정치, 경제, 뒤로 넘어가시면 사회, 문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근세 사회 성격에서 가장 큰 성격 박수 쳐놔요. 정치면에서 밑에서 다섯째 줄에 있죠. 모범적인 유교 정치가 구현됐다는 점. 그 모범적이라는 얘기는 신권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훨씬 더 잘 정비가 됐다는 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왕조 가치가 아니라 근세 사회를 인해있다. 이렇게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296쪽에 그 근세 사회 성격의 마지막 의 있죠. 조선건국의 의가 되겠습니다만 좀 읽어봅시다. 조선왕조의 건국은 고려 말에 여러 가지 모순을 시정하고 정치적으로는 문벌 귀족 정치에서 양반 관료 정치로 관료 능력 본위의 사회입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얘기한다고 했죠. 이거는 과거에 묵가가 실시가 됨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경제 면에서는 전식화 체제에서 과전법 체제로, 사회 문화 면에서는 불교 중심의 사회에서 유교 중심의 사회로 이행됨으로써 전 시대보다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가 성립되어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사회의 변화였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가장 큰 성격입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명분하고 지금 나오는 뭔가요? 언론과 학술 이겁니다. 이거는 조선이 시작이 돼서 조선이 끝날 때까지 기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범적인 유교 정치가 구현된 시기는 언제 때냐 이거거든요.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누구 때냐면은 세종하고 성종대 때입니다.
자, 그게 이제 바로 교재 297쪽에 주요 구황의 업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태조하고요. 뒤에 정종, 태종. 299쪽에 보시면은 세종. 그리고 이제 한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세조와 성종입니다. 최근에 그 기출 문제를 보면은 세종과 세조와 성종의 업적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뭐 해를 건너서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해요.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세세한 내용은 뒤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사, 제도사에서 또 같이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제 그 주요 구황의 업적을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라는 측면을 좀 나눠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태종, 그 다음에 정종 띄겠습니다. 건너뛰고요. 태종, 그 다음에 세종 나오죠. 태종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세조, 그 다음에 성종까지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조 때는 왕권이 더 강했을까요? 이성계 때는 신권이 더 강했을까요? 신권이 훨씬 더 강합니다. 조선왕조 건국의 실질적인 주역은 신진사대부예요. 이성계는 신진사대부가 아닙니다. 신흥 무인 세력이에요. 그렇죠? 신흥 무인 세력입니다. 둘 다 지방 세력입니다. 지방 세력이죠. 중앙에는 아무런 권력 없었습니다. 연이 안 닿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조선 건국해 나가는데 정도전과 그다음 누구죠? 이성계 같이 연합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그래서 정도전이 이제 조선을 건국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태조 이성계는 쉽게 하면은 뭐 바지사장 뭐 이런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선왕조의 외형적으로 보면은 조선왕조 주식회사의 대표회사는 누구예요? 이성계죠. 조선이라는 주식회사 사장이 지금 누구예요? 이성계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실질적인 조선왕조 건국의 실질적인 주역은 누구냐? 주주는 누구냐?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성계는 형식상 왕이고 실질적인 건 다 신하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계 때는 신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태조 다음에 정종 나오고 태종이 나오죠. 이방원이는 조선 건국 과정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사실? 정도전하고도요 아주 막역한 관계예요. 막역한 관계입니다. 근데 조선 건국 과정에서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정몽주 등을 치죠. 선주께서 칩니다. 정몽주나 누구죠? 정도전이나 둘 다 신진사대부 아닙니까? 물론 신진사대부 세력이 고려 말에 조선 건국 과정에서 온건파, 급진파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잠깐 이거 한번 봅시다. 그게 어디 보냐면은 여기에요. 폐가 입진 이후에 공양왕이 즉위가 되지 않습니까? 즉위한 이후에 개혁 방법론을 놓고 고려 말의 모순, 이 모순이죠. 이 귀족연합 정치와 농장 확대의 개혁 방법론을 놓고 신진 사대부들이 분열이 됩니다. 온건파 사대부와 그 다음에 혁명파 사대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온건파 사대부는 누구냐 그러면은 정몽주, 여기는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대다수의 주역, 실질적인 주역은 누구냐 하면은 여기서 얘네들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주역이 얘네들이 모든 면에서 단 하나 얘네에 밀린 게 군사적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누구를 끼고 있었어요? 신흥 무인 세력을 끼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조선 건국의 기반이 됩니다. 무력적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화전법 개혁을 단행을 하고 얘네들이 조선을 건국하는 쪽으로 등재한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개혁 방법론을 놓고 나눠진 세력들에서 거기에 나중에 또 사림 등장 과정에서 보겠지만은 294쪽의 맨 밑에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급진개혁파, 이게 혁명파 사대부입니다. 역성혁명이죠. 왕조를 바꾸자는 거고요. 우측은 온건개혁파입니다.
그래서 그 세력들의 성향을 쭉 비교하세요. 여러분들 비교하시고요. 단 마지막에 밑에서 둘째 줄 전자, 후자의 분사력 부분 있냐 없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가 이제 이 정봉주를 회유하는 과정에서 거기 보충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정봉주의 단심과 이방원의 하여가 있죠. 뭐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 어떠하리 그냥 와라. 우리 같이 한번 묶어서 해보자. 그때 이제 정봉주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몸이 죽고 일벽방 고쳐주고 넋이라도 이명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신가 아닙니까? 그 죽었었으면 좋겠어. 그 조선 건국 1등 공신이었는데 정도전이는 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을 하고 신 중심의 정치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태종 이방원이가 눈에 거슬리는 거죠. 누구? 태종 이방원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1차 왕자의 난과 2차 왕자의 난 있잖아요.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그의 이복 동생들 방번이 방석이 죽이죠. 그렇죠? 방석이 이제 태자로 책봉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얘를 잘못 포필했다 해서 정도전을 죽입니다. 2차 왕자의 난을 계획해서 이방원이가 다섯째 아닙니까? 넷째 형 바로 이게 방간입니다. 그래서 넷째 형은 죽이지 못했지만 귀향을 보내죠. 얘가 반발했어.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진압을 하고 귀향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형제들 간의 2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럴 때 권력 상징 그때 권력을 잡은 이후에 이방원이는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세종대 때는 이렇습니다. 왕권과 신권이 적절히 조화되는 이런 정치가 우리에게는 모범적인 유교 정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종 다음에 문종, 단종을 치고 세종의 아들이죠. 세조가 권력을 잡은 이후에 강력한 왕권 강화 정책을 펴니다. 특히 태종과 세조 때 왕권 강화책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6조 직계제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종대 오면은 다시 왕권과 신권이 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통치 형태상 보면은 세종과 성종, 그죠? 그 다음에 누구죠? 태종과 세조의 통치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 중에 모범적인 유교 정치가 구현된 것은 누구? 세종과 성종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왕의 업적에 세종과 성종의 업적은 전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하시고요. 태종과 세조의 업적은 왕권 강화라는 측면에 접근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고려는 관습법 체제라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조선은 뭐라고 하죠? 성문법 체제입니다. 조선의 성문법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대 완성 반포가 된, 그러니까 이건 예종이 있긴 합니다. 예종, 세조 때 만들어서, 세조 때 육전 체제로 만들어졌던 경국대전 얘기합니다. 예종대 때 나머지 4개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성종대 때 반포를 합니다. 경국대전이죠. 육전 체제로 되어 있었던. 호전과 형전은 세조 때 이미 만들어져요. 세조의 업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종대 때 나머지 4개가 완성이 됐고요. 성종대 4번에 걸친 수정을 거쳐서 앞으로 수정하지 말자 약속을 하고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문법 체제를 할 때 경국대전을 얘기를 합니다. 경국대전이라고 할 때 경은 경영한다는 거고요. 국은 뭐죠? 나라를 경영하는 커다란 법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선의 통치 체제를 정리할 때 다 어디에 나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어디에 나온 얘기다? 경국대전에 나온 얘기다. 누구 때 반포가 된? 성종대 반포가 된 경국대전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국대전에 언급이 돼 있는 통치체제, 그게 이제 304쪽부터 해가지고 통치제도에서 319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313쪽까지인가요? 그죠?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역 군사제도, 교육, 과거제도까지.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다 어디에 나온 얘기라고요?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에 나온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일단 고려에서 조선의 건국대에 넘어오는 과정과 조선 건국 이후의 지배 이데올로기, 성리학의 특징과 그리고 통치체제 정비 과정까지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국대전을 토대로 해서 나타난 통치체제, 중앙제도에서 과거제도까지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